완전한 고립. 희망과 절망을 오가던 항전의 나날. 남한산성 그 47일의 기록을 펼쳐본다. 이 청에서 요구를 해요. 이 인조의 아우와 대신을 보내라 네. 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때 또 한번 또 황망한 또 결정을 또 이 조선 정부가 합니다. 설마 또? 이 일관성이 있어요. 또? 가짜 아우와 가짜 대신을 보내요. 근데 정묘호란 때도 그랬죠. 관행입니다, 관행. 아이고. 네. 어떻게 하냐면 종친인 그 이칭, 네. 그 능봉수를 능봉군으로 풍계를 올려가지고 가짜 아우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형조판서인 이 심집이라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정승급 대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적진에 보내는 이런 황망한 결정을 또 합니다. 가짜라는 거를 별로 문제 삼는 것보다는 저 쏘아주면 좋고 또 뭐 실패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성의 표시한 거 됐다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쪽은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상당히 격을 중시했고 또 특히 문제는 그 가짜 대신 심집이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한 대신이었어요. 진실한 대신. 나는 평소 거짓말을 안 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그 신조로 삼았던 사람이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진짜. 청 진영에 가가지고도 다 밝혔어요? 나중에는 저는 뭐 실제 대신이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자기만 밝히면 좋은데 이 사람도 가짜다. 이 사람도 그 인조 동생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토를 하는 바람에 누구를 위한 소신입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여파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우선 청군 지휘부로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게 하고요. 아니 근데 그쪽은 다큐를 원했는데 우리가 예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예능이 된 거죠. 그럼 조선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강화되죠. 이제 세자를 보내라는. 네. 이제 왕의 아우나 대신이 왕의 아니라 그 세자가 옳게 왔네, 나와야지만 옳게 이제 왔죠. 파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이 조정 대신들도 이제 논란이 분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 몸부심이 이게 진짜 이 급급했던 김유라는 사람이 당시 꾸준하게 그 주화를 이제 주장했던 그 최명기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세자 보내고 홍타이지 황제로 부르자라고 하는 그 여론을 이제 조성을 해요. 이제 그때 이제 또 반대편에 있었던 이 척화파의 대명사인 이 김상원이죠. 이 김상원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호통을 치면서 이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을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조는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조도 나름대로 한번 그 결전을 한번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도 밝히고 또 산성도 직접 순시하면서 방어태서도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공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뭐 승진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 성산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어쨌거나 고대부터 천에 요새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겨울이니까 청군이 사실 남한산성 공격 못한 것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를 바로 공격했다가는 이제 청군에게도 피해가 크니까 외곽을 봉쇄하는 이런 작전을 썼던 거죠. 그리고 조선군에서도 12월 19일부터 한 23일 이 사이에 보면 아주 큰 전과는 아니지만 이게 청군과 접촉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결과도 나타납니다. 얼핏 드는 생각이 남한산성에 이렇게 좀 고립돼 있긴 하지만 조선 팔도에 또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군사들이 그렇죠. 좀 그 청에 후방을 치면서 이렇게 뭔가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조선도 원래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웠죠. 특히 삼남 지방의 근환병들이 이제 모여서 이 청군이 이 남한산성 공략에 매진하고 있을 때 사실 후방이 교란시킨다면은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나왔던 김자장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나와서 청나라의 이제 매복 기술을 받아가지고 5천 병력을 흩어버리고 다시 도주하는 이런 패치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근황병은 있었는데 계속 지금 실패를 거듭을 하는군요. 예. 남한산성 고립 14일째입니다. 또 어떤 일이 그래서 이 벌어졌나요? 고립 14일째인 이날 김유라는 인물이 그 술사 점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치게 해요. 어떤 날에 우리가 한번 공격을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 점괘가 또 이상해요. 이 29일은 이제 화친을 해도 좋은 날이고 싸워도 좋은 날이다. 이런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날. 뭘 해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매하다. 예. 김유가 이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이게 이제 북문인데요. 이 북문 밖으로 나왔던 거. 이게 이제 한강변으로 내려가는 굉장히 가파른 길이 있는데 이 김유가 서서 바깥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 포로들을 잡아놓고 있는 게 보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내려보낸 거죠. 근데 그 포로랑 이제 가축을 데리고 오는 순간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근데 또 아쉽게도 이때 하약을 많이 가지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 군사가. 그래서 결국 이날 그 중견 지휘관이 8명
그다음에 군사가 한 300명 정도가 이 북문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전략이 뒷받침돼야 이 점괘를 믿고 그렇죠. 공격을 하든 말든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싸우든 화해라도 모두 길한 날 이렇게 애매한 날이 어디 있어요? 12월 30일 이제 새해잖아요. 근데 이때 행궁 근처에 이 까치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집을 지어요. 우리가 말하는 까치까치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길조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네. 혹시 청군을 물리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 조선에게 아주 불리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치명적인? 어떤 사건일까요? 예, 이제 홍타이지가 직접 이제 출병을 합니다. 바로 남한산성 그 코밑에까지 이제 다 온 거죠. 이때 소문으로는 홍타이지가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만 명 왔다. 있던 뭐 소문 같은 것이 이제 떠돌았고 또 이제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도 황제가 직접 출병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압박하는 강도가 더 세지게 되는 거죠. 네. 임시 피난지로 선택했던 남한산성. 항전이 길어지자 모든 것이 부족했다. 성 안의 사람과 짐승이 모두 굶주려 말과 소들이 서로의 꼬리를 뜯어먹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군사들은 방한복 대신 빈 가마니를 쓰고 버티다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얼어 죽었다. 왕인 인조조차 침구가 없어 옷을 입은 채 잠자리에 드는 처참한 나날들. 차츰 조정에서는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네,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진짜 비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한산성이 겨울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남한산성에서 뭐 무예 시범도 하고 관련 뭐 이미지 촬영도 하고 이제 그래서 남한산성을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참 역사저널 팀이랑 영상 찍으러 이제 9월 말에 갔는데도 네. 이 해가 지니까 완전히 한겨울처럼 추워서요. 그때 가져갔던 그 검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도리로 두르고 그래서 막 버티고 있었는데 이 한겨울일 때는 정말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추위가 아마 저 어쨌든 산성도 옛날 따지면 군대 아니에요. 그죠? 병영 아닌 병영. 그렇죠. 군대는 추워요. 그리고 뭐 추위력원이와 이렇게 또 물자 보급 같은 거 이런 것이 거의 안 된 이런 뭐 상황이었죠. 뭐 이런 그 일화도 있어요. 어느 날 인조 밥상에 닭다리가 딱 올려져 있었다고요. 닭다리. 근데 인조가 이걸 딱 받아들면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남한산성에 온 날부터 닭울음 소리가 들렸는데 네. 이제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닭이구나. 이거 그 닭 아니냐. 이러면서 앞으로 내 밥상에 닭 올리지 말라. 뭐 왕이 정말 요즘은 그 어디에서도 흔한 그 닭다리 하나를 제대로 네. 드시지 못하는 이런 그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네. 남한산성 고립 19일째입니다. 이 힘든 와중에 밖에서는 정말 이 끔찍한 충격적인 패전 소식이 또 들어옵니다.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쌍용 전투라는 건데요. 이 연료실 기술에 의하면 이 쌍용 전투에 투입되었던 조선군, 주로 이제 경상도군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무려 4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4만. 4만. 굉장히 네. 많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이 청의 그 기마병이 네. 300기. 뭐 이 정도면 가볍게 승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전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전투에서 괴멸당합니다. 조선군이 말이죠. 당시 그 조선 상황에서 지금 4만 명이라면 지금 아주 뭐 엄청난 네. 숫자의 군대인데 그죠? 청군이 아무리 그 기마병이라고 해도 지금 4만 대 300기라고 하면 전력 차이가 지금 비교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이 경상도 남쪽에서 온 군인들이잖아요. 네. 이 군인들은 어쨌든 보병과의 전투에는 어떤 훈련을 받았을지 몰라도 네. 기병이 돌격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조직력이 한번 흐트러지면 사실은 숫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압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이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화승을 잘못해서 이제 화약 이 상자에 모아놓은 상자에 떨어뜨려서 이게 폭 터지기도 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어머. 자중질환이네요. 그냥 여안에서 지금 뭐 압살당하고 폭탄 터지고 경기도 이천 쌍령이면 제가 알기로 지금 남한산성에서 약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승전을 했다고 하면 그
그나마 그런 남한산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상령 전투가 근황병이 아주 그 대표적인 전투인데 사실은 그 남한산성으로 근황병들이 일부 집결을 하기는 해요. 네. 경상도 병력, 뭐 충청도 병력, 경기도 병력 할 것 없이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청군의 공격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이게 거의 그 패배를 하면서 결국 남한산성은 더더욱 이제 고립되어 갔던 것이죠. 자, 1월 8일 고립 24일째입니다. 남한산성에서는 이제 식량 담당관이 급하게 인조를 찾아왔어요. 예, 어떤 예. 보고를 했을까요? 근데 식량 담당관이 이제 당시 남한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들어올 때 군량이 6,000석 정도 있다 그래요. 남한산성 안에. 근데 이때 2,800석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00석 가량을 이제 소비를 했는데 이 날짜별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130석 정도씩 소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군량미를 하면 한 20일 정도 앞으로 20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월 말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식량상 사정이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조는요, 지구전을 주문을 해요. 분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어떻게 하면 지구전을 계속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한번 버텨보라 이제 이런 뜻 같은데 정신력. 저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굶고 굶주리고 그 후금의 군대들도 보급에 차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상대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술이나 이 고기 같은 걸 일부러 가져가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청장수가 하는 일이 이미 조선천지가 우리 땅이고 여기 있는 술과 고기가 다 우리 건데 그쪽이 더 형편이 어렵지 않냐, 가져가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민가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자, 시간은 또 흘러 남한산성 고립 33일째입니다. 네. 자, 이 1월 17일 날 정말 이 운명적인 날인데요. 이 최후 통첩을 하죠. 이 청이 인조 이제 나와서 살고 싶으면 네. 나와서 귀순해라 라고 하는 이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든지 이 인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최명길이 그 화친의 답서를 쓰게 되죠. 그러자 이 척화파의 또 이 대명사였던 이 김상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화친 답서를 쫙 찍는 그런 장면. 그리고 최명길이 그 찢어진 화친 답서를 다시 붙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우는 어떤 그런 장면. 역사의 라이벌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국서를 정말 찢은 걸 다시 붙여도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다시 썼겠죠. 그거를 이제 찢은 거를 뭐 무슨 스테이크 붙여가지고 뭐 걷다가 또 한 번 트집도 엄청 또 당하겠죠. 실제 항복 문서거든요. 이거를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 조선 진영에서는 정말 힘들게 보낸 국서인데 네. 청 진영에서는 또 이 여러 가지 문구를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네. 이거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은 그 국서에 그 조선국왕 신이종 이것을 꼭 써야 되고 그 연호도 이종이라는 게 지금 인종의 이름이죠. 인조의 이름이죠. 인조의 이름. 그리고 또 제일 문제 삼은 게 그 숭정이라는 명나라 황제의 연호가 아니라 숭덕이라는 연호. 그래서 조선은 결국 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국서를 이제 수정해서 보내지만 근데 나와라. 이 정도면 뭐 신하임을 자청하고 굉장히 저자세를 취한 건데 굳이 그렇죠. 인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걸 요구한 거죠, 청에서는요? 청으로서는 이제 우선 왕이 이제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진짜 복종한다는 네. 그런 표시가 되죠. 근데 이제 예. 속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앞서 왜 홍타이지 즉위식 네네. 때 그 이 나덕현하고 이학 두 분이 꼿꼿이 서가지고 절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선의 신하가 아니고 조선의 국왕이 나와서 직접 자기에게 그 구부려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그 조선의 처사에 대해서 결국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대로 죽고 뭐 말로 받는다고 할까요? 그 이제 모든 그 문서상으로는 신하의 나라로 다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직접 왕이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그런 치욕적인 장면까지도 이제 그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인조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지금 성을 나가면 유신을 잃어가지고 왕노릇하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립 37일째가 되면요, 실제로 인조가 이날에 홍타이지에게 그 애원하는 애절한 그 편지를 써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가 출성할 경우 나라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하들은 필시 저를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다 사실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이고, 지금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조는 네. 출성을 하게 되면 네. 저 청에서 이 왕 자친을 그 압송을 해나갈 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정말 그게 두려움도 있을 것 우려가 같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의 신변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예전에 그 송나라 때 네. 송나라를 침략했던 금나라 때 희종과 흠종을 실제 납치를 갔거든요. 분명히. 나도 그 잡혀갈지도 모른다라는 네. 이런 위기가 이런 것이 표현으로 이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신하들이 나를 임금으로 떠받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 출성하는 것만은 면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정말 그냥 그야말로 살려주세요. 그렇죠. 목숨만은 애용을 한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였죠. 뭐. 근데 지금 초기에 보면 그 왕의 아우와 대신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때 그러면 제대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아가서 왕세자를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쪽에서도 그 청태종 그 홍타이지가 직접 출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외교적 이 문제도 분명히 이제 그 잘못을 했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전혀 이제 대비가 없는 정명을 한 이후에 그 10년의 시간을 그러니까요. 네. 그 요즘 또 뭐 우리 뭐 그야말로 그 호송세월한 소설가 김은 선생님께서 그 소설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이걸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척화는 실천 불가능한 정이고, 그렇죠? 화치는 실천 가능한 치욕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오랑캐를 황제나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명분, 그 진짜 그 실천 불가능한 정의에만 좀 매달리지 않았으면 이런 치욕에 좀 그 맞닥뜨리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핵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명이 망한다는 전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명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에서 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세계 판도를 인식을 했으면 대응이 많이 유연해졌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좀 이런 국제적 안목이 있고 특히 이런 외교 전문가, 이런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도 좀 그런 인물들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렇게 형세를 초은이 없이 그 오판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